자, 안녕하세요. 오늘 미술 교과서 지도서 12강 진행합니다. 요거 바꿨는데 느낌 있죠?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맨날 보던 것도 보니까 또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교과서 보시죠. 첫 번째 미술과 읽기 이렇게 나오는데 어, 구사마 야오이는 되게 현대미술에도 되게 유명한 작가죠. 많이 일본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의미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산업폐기물로 버려진 섬이었던 나오시마 섬에 구사마 야오이의 작품과 그 안도 다다오의 지중미술관 등이 설립되면서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됐는데 기업인 베네스 기업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동참으로 탄생한 공공미술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뭐 우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이런 공공미술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싹 바꿔버릴 수 있는 대단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또 한 예는 이승구. 그래서 버스 안에다가 이제는 그런 이제 미술관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을 제시하고 오른쪽의 작품도 이제 이승구 작품이죠. 가지런한 치아를 내보이며 진스럽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제 그림 자체로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과 그 다음에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인성 작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쪽에 이인성 작품을 이제는 응용해 가지고 이렇게 벽화로 표현한 거죠. 이인성은 노란 옷을 입은 여인 같은 경우 이 사람도 일본 유학파예요. 보통 이렇게 구상 작품을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 제시됐던 그 유럽의 그 유학파들이 주로 구상을 많이 했는데 이인성도 꽤 구상을 많이 했는데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반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작품은 좀 그렇지는 않죠. 뭐 보통학교 졸업하고 화가였던 소동진으로부터 수채화 지도를 받았고 31년 일본에 건너가서 35년까지 머무르며 도쿄 뭐 미술학교에서 배웠대요. 그리고 29년 제 조선미술 전람회 선전에 처음 입선한 뒤로 36년까지 천부적 재능과 신선한 표현 감각을 발휘해서 수채화 유화로 입선 특선을 거듭하면서 천재적 화가로 각광받았다. 이거 약간 그 역사 왜곡적인 요소가 들어가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인성 작품 요거 기억하시죠? 그, 요 작품. 이 작품이, 예, 우리나라의 농촌 풍경을 그린 작품이에요. 내가 좀 이거 억울하다 생각 들어서 이게 그냥 그걸로 보고 넘어갈래다가, 이 인성 작품이 이 작품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학회에서는, 이 작품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얘네들이 그 일본 애들이 전쟁을 있고 러일 전쟁이다. 뭐다 이게 얘네들이 막 간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 쳐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그 미국한테 이제 원자폭탄 맞고 거기서 이제 자중을 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는 뭐 쇠라는 쇠, 뭐 구리는 구리 다 해가지고 농촌이 굉장히 황폐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어떤 걸 목가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목가적인 그림. 이 목가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많이 여기저기 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굉장히 이국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잔잔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농촌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봤을 때 후기 인상주의의 이제 고갱의 느낌이 참 많이 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고갱이 단순히 그 응용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촌 상황을 그대로 방영하지 못하고 선전이라는 그런 어떤 협회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게 한때는 일본의 그 친일적 요인으로 봤다가도 그냥 긍정적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참 극과 극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나 일본 그 현대미술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그 써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후기 인상적인 영향을 받았고 구상 작품을 위주로 인체 위주의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선전에도 입상 특선도 했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응용해 가지고 이제 요 작품을 그렸는데 대구의 중구 계산동에 조성된 근대 역사 골목의 하나로 근대 화가인 이인성의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 공동체를 만드는 공공미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카푸어 시험 문제 나왔었죠. 구름문. 우선 재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고 철판의 이음새를 매끈하게 해가지고 거울 효과가 나타나는 작품인데 이 거울 효과는 새로운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도 버벅대네. 새로운 공간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공간을 왜곡되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게 안 써지니 보임으로써 그렇게 새로운 공간을 창조했다. 주변 환경 모습을 왜곡된 형태로 비추어서 작품과 관람객이 서로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보이게 하는 특징들. 그리고 뱅크시 항상 나오죠. 그래서 스텐실을 사용해 가지고 근데 이 사람 작품이 그렇게 많이 비싸졌어요. 그 다음에 김득신의 여러 이제 작가들 같이 그렸는데 원행을묘정리 의궤라고 해서 제1폭 그래서 봉수당 지찬도라고 하죠. 그래서 화성 능행도 8폭 병풍으로 8개 병풍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조 1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한갑을 맞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화성 행궁에서 치러진 일련의 행사 가운데 8종의 주요 행사를 그린 그림인데 1폭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봉수당 신찬도라고 해가지고 해경홍 씨를 위해서 잔치 장면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주교도로 해가지고 서울로 항공하는 행렬이 노량진 배다리를 건너는 장면인데 바로 뒤에 나와요. 교과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래서 우리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노량진에 이제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배를 놔가지고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화성능행도 중 제8폭에 해당하며 왕의 행렬이 노량진에 설치된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 창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배다리는 배를 연결해 만든 다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관법이 대부분 쓰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쓰이죠. 그리고 배다리 이 작품에서는 배다리가 멀어질수록 좁게 표현한 원근법이 제대로 쓰였어요.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원래 부관법이 쓰이면 역원근법이 대부분 쓰이거든요. 근데 원근법이 쓰였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죠? 스마트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묵념.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생일 파티에 스마트폰만을 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인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대화와 관심이 단절된 현대사회의 폐해를 표현한 공익광고다. 공익광고입니다.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폐해를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연인 친구 사이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대화가 단절된 것, 자식의 생일 파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자식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는 묵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실제 그래요. 실제. 저희도 집에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걸 통해서 소통이 점점, 스마트폰이 원래 인터넷이 되고 서로 소통이 자유롭게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인터넷도 그렇고 우리가 멀리 있거나 아니면은 쉽게 에, 접속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서로 간의 소통이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작용. 예. 이재석,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학연 지연을 되게 비판하면서 해외로 가서 되게 성공한 작가예요. 그래서 미술이 특히 뭐 특정 학교에서만 알려지고, 그리고 또 작가 생활이나 디자이너들도 서로 그냥 학연 지연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못 참고 이제 해외로 가서 완전히 인정받는 그런 작가로 됐죠. 이 속에 있는 물이라면 한 마을이 마시고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물에 대한 광고인데,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의적인 설치물 광고, 이것을 흔히 설치물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위에 있는 이런 통 같은 것을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을 이제 설치 광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선보이는 광고 디자이너고요. 상업 광고 외에 반전 광고, 그 다음에 인권 광고, 환경 보전 광고, 이런 것들, 공익 광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접착제 선전이죠. 이렇게 깨졌는데 서로 이렇게 껴안으려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던 가족이 상봉하듯이 떨어진 손잡이와 주전에 서로 향해 달려가는 장면인데, 접착제의 효과를 재밌게 표현하고 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것도 재밌는데, 개미가 사탕을 피해서 지나가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이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음을 표현한, 되게 기발하죠. 네. 그 다음에 건물 배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앞건물을 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운동화의 5개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의 이해와 소통. 이 도판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텔레비전 광고인데요. 우리나라 신혼부부 10가구 중 한 가구는 다문화 가정인 다문화 시대에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달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조금씩 늘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1000명의 사람들이 뜨개질 조각을 만들어서 청계천의 다문화 다리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랩핑 광고인데, 거대한 뱀이 버스를 감고 있는 모습인데, 그 동물원을 홍보하는 5개 광고입니다. 거대한 뱀이 버스를 꽁꽁 묶고 찌그러진 모습을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해서 동물원을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버스 랩핑은 5개 광고 중에 하나로 버스 전체를 광고판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버스에 막 광고판 많이 달고 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색에 대한 의미입니다. 색에 대한. 그래서 웃음, 낙관을 의미하는 스마일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은 밝게 빛나는 태양의 색으로 행복, 희망,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나타내는 스마일에서 상징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노란색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경고와 금지를 의미하는 신호등의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경고, 금지, 위험을 상징하는 색으로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등 빨간불에 상징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빨간색은 에너지, 열정, 행동, 사랑, 정열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호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신호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라마다 다르다 보면, 이게 이제 이거는 최대한 공통적인 어떤 그 신호 체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호체계 자체가 나라마다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 경고, 금지, 위험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각 문화에 따라 빨간색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달라요. 그 기호학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표지판이라든가 경고, 그 다음에 신호등, 이것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픽토그램처럼 동일선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들러내도 나오죠. 들러내는 리듬, 종이의 과슈입니다. 재료 아셔야 되고요. 들러내는 색채의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입체파의 영향을 운동으로 첨가했고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파의 동향 등의 영향을 받아 순수한 프리즘 색에 의한 율동적인 추상 구성을 발전시켰고요. 오르피즘 창시자가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은 리듬 연작 중에 한 작품으로 순수한 색채 대비, 자, 색채 대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의 기하학적이면서도 다채로운 화면 구성이 특징이고, 오르피즘의 반복적인 형상에 의한 음악적 리듬이 잘 나타난다. 그게 특징이죠. 그렇다면요, 이것도 버벅될라나? 이게 좀 버벅되면 안 되는데. 이 노트북이 이게 사양이 되게 높은 거 비싸게 줘 샀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러 개를 돌리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이게 CPU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좀 높게 잡고 했는데, 우선은 가장 우리가 이제는 오르피즘의 특징 중에 우리가 영향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세계에서는 야수파적 색채가 쓰였다. 야수파적 색채가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근데 색채에서도 미래주의 영향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야수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구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적 특징에서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입체파예요. 그 입체파 자체가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방식, 견고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분절된 또는 분석적 형태 뭐 이런 식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 이 방식이죠. 그래서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그 방식의 특성을 견고한 어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이리로 가서 이제는 미래주의. 미래주의로 가게 되면 미래주의의 동시성이 들어갑니다. 동시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시성을 통해 가지고 움직임, 그래서 움직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적 요인들이 오르피즘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는 그 음악의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좀 써지는 게 더디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르피즘은 얘네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징이 이제 음악적 리듬을 플러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파, 미래파 해가지고 음악적 리듬을 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재미없다. 이거 이렇게 안 써지니까 재미가 없네요. 자, 프로그램을 좀 다른 걸로 바꿀까? 그 다음에 UN 마크 파란색은요,
어, 자유와 평화 영원을 상징하고 전쟁 방지 평화 유지를 설립하는데 또한 신뢰 성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마크색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뭐 현대도 파란색이죠. 근데 우리가 옷 정장을 입더라도 남자들은 파란색을 많이 입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다. 자, 그 다음에 안전과 구글, 요거 시간이 벌써 22분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길면 짜증내니까 여기 끊었다가 아니야. 요거까지 보고 요거까지 보면 마티스 또 설명 또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자를게요. 이거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